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장중에 잠시 내줬던 2,600선을 다시 탈환하면서 우리 시장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데도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가장 잘 분석해 주실 수 있는 세 분으로 오늘 모셔봤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여민 이사님 되셨네요.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난달 말에 네, 영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영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뭐 새로운 일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 드리고요. 네. 박경창 이사님 이틀간 장염에 걸리셨다고.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 낫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장염이 걸리신 거예요? 요즘에 장염 환자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유행이라고. 네. 네, 정말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은 감기에 걸리셨다고요? 네, 휴가 갔다가 네. 감기를 달고 왔네요. 네. 냉방병 같습니다. 냉방병이요. 네. 뭐 좋은 거네요, 그거는 그래도. 잘 놀다 오셨으니까. 네, 간 곳이 너무 추워가지고 네. 혼났습니다. 좀. 얼른 나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틀째 지금 이분들의 컨디션처럼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시 약세 좀 배경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 번씩 좀 여쭤볼게요. 윤여민 이사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악재도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수급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변동성이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좀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10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890선에 대한 어떤 저항도 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슈보다는 결국 수급에 대한 논리로 좀 시장 자체는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좀 긴장해야 될 어떤 이슈들이 조금씩은 다음 주부터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시장 자체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어떤 양상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심리적으로는 미국이 오버슈팅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나스닥이 8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무슨 좋은 얘기가 있던 좋던 간에 8주 연속 상승했으니 심리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막 화들짝 놀라고 뭐 미리 막 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사고 있다가 좀 팔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1,334원, 1,336원 그때 환율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샀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1,300원 아래 떨어졌죠. 근데 외국인들이 팔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양방으로 벌었죠. 삼성전자 오르고 환차익도 났었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파는 거는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더 떨어지면서 환차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여기서도 팔지 않고 사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연기금이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1조 1,700억 팔았습니다. 네. 연기금이 하루에 2천억, 3천억씩 파는 경우가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지난주서부터 유독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줄었어요. 890억 정도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해주지 않고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이 매도한다는 얘기는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위주로 매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그런 수급을 읽어볼 때 지수의 하락폭은 상당히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이사님의 진단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같은 비슷한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1,300억 이상에서 환배팅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율 그 레벨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환배팅은 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야지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데 일단은 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정고점 내서 지금 이제 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뚫어야 아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사실상 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쉬고 있지만은 그런 주도주가 쉴 때 다른 섹터에서 그동안 소외받던 섹터에서 올라가는 게 지수는 쉬었지만 그래도 종목들은 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아직 뭐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지금 연준 위원들 그리고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지금 매일마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대한 경계감 같은 것도 오늘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발언들이 오늘부터 좀 나올 거로 예상을 하시고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가장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그 블러드 총재 발언인 것 같고요. 20일 날 발표, 20과 23일 이게 이틀간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파 대표적인 매파죠. 또 월러 이사랑 그 메스터 총재까지도 이제 그 매파 진영에서 각각 이제 21일, 22일, 그러니까 20일부터 23일까지 쭉 발언이 이어지고 네. 비둘기파인 굴스비, 저도 굴스비 의원은 처음 들어봤는데 22일 날 발표가 있고요. 중도파인 윌리엄스 이사가 21일, 파로 의장이 21일과 22일에 이제 의원 증언이 예정인데 네. 가장 주목하는 거는 그 블러드 총재 발언과 이제 파로 의장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사실 이제 7월달에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뭐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보는 입장이고 발언 자체는 좀 계속 매파적인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효과를 주는 발언들은 좀 있을 것 같다고 봤을 때는 발언 앞두고 나서는 좀 그 시장이 좀 그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계속 좀 부진하거나 좀 흔들리거나 이럴까요, 박 기자님? 발언들에 따라서? 이 발언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다음번 빅 이벤트라고 하면 7월 CPI와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거든요. 그 사이에는 빅 이벤트가 없어요. 네. 이벤트가 없으니 뭐 이런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이게 이제 이틀에 걸쳐서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내일 밤하고 모레 밤. 예, 이 역시도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매파적인 분들은 계속 1회에서 2회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동결 또는 뭐 만화의 1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CPI 나오고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얘기가 조금 길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7월 CPI까지는 지금 3% 초반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요. 기저효과가 끝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이제 연말로 가면서 오히려 박스권에서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쉽사리 동결하거나 아니면 피벗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니 지금 현재 여기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하는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파월 의장의 증언에서는 금리 부분보다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맨날 금리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QT입니다. QT. 네. QT를 긴축.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채권 매입을 해가지고 현금을 유동성을 준 거잖아요. 근데 네. 요걸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줄여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 재무부에서 지금 채권 발행해서 지금 돈을 유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든 지금 고관에 돈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럼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똑같이 QT를 해가면서 이걸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또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일주일 사이에는 요 정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잭슨홀 미팅. 예, 아직 뭐 1, 2개월 남았지만 올 네. 여름에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전체적인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큰 모멘텀은 잭슨홀 미팅 정도가 될 것이고 일단 당장에 있을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은 좀 노이즈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 팀장님도 그냥 공감하시는 거죠, 윤 이사님? 네, 일단은 결국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들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경기 연착륙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싹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표를 통해서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물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뭐 이제 CPI라든지 뭐 PC, 그다음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 시장에선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 한 차례 좀 파도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이 경기를 어떻게 좀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시 요약을 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좀 시장이 좀 흔들릴 만한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 금리를 지금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대출 우대 금리를 3.5%로 0.1%포인트 낮췄다. 이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무슨 뭐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게 이 대출 우대 금리. 이게 다른 나라로 따지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거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한 15bp 정도 인하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네. 뭐 한 10bp 정도가 좀 인하가 되면서 사실 약간 좀 아쉬운 좀 부분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 부양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아쉬움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리오프닝이 상당히 좀 중국은 늦었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정상화를 가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수요가 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민감도가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은 좀 출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도 같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스탠스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출 우대 금리, LPR 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 한 18개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들의 평균 금리를 매겨서 최우량 고객들한테 부과하는 금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금리가 이제 10bp 예상보다 좀 덜 내렸다. 이런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확 더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더 파격적으로 확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내립니까? 흐름을 좀 판단해 보시면요. 연초에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고 월가에 나온 자료들 보면 무수하게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고 중국 경기가 전 세계 경기에 보탬이 될 거고 계속해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상해 지수도 연초에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4월 지나면서 5월에 되면서 상해 지수가 훅 빠졌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은 중국의 PMI 지표들 나오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거 리오프닝 효과가 별로 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국 상해 지수에서 미국 그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바라보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그저께 발표된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GDP 하향한 게 있었잖아요. 예. 어제 발표됐나요? 그 전에 UBS나 노무라에서도 GDP 하향했거든요. 예. 하향했던 이유를 조목조목 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인데 이거 살리기 되게 어렵다. 네. 돈을 푼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도 빈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요. 5년 전,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 빈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 경기가 살릴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그 수요자들 층에서도 비관론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골드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인구 노령화 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방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의 지금 금리 인하를 LPR 금리 인하를 가지고 이걸 뒤바꿀 수 있느냐, 추세 전환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야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강하게 경기 부양해, 푸시해. 이걸 월가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지 네. 밀어내면서 경기가 좋아져야지 글로벌 경기에 보탬이 되고 그 보탬이 된다는 얘기는 유럽 경기가 보탬이 되고 중국은 미국보다 유럽과 경기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예.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고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도 좋아지고 유로가 강세가 되면은 달러가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는 수출 기업도 좋고 여러 면으로 미국은 중국 보고 자꾸 경기 부양 해가지고 니네 좀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보탬이 되게 이렇게 푸시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국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중국의 정책은 수도꼭지 정책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네. 좀
안 좋으면 물줄기 수도권 좀 열어갖고 좀 쫄쫄 주다가 또 괜찮으면 잠그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원래부터 좀 찔끔찔끔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그런 행보를 좀 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 부채가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면 지방정부 부채로 무너진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했거든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네.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 네.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채 때문에 돈을 풀어서 한꺼번에 냈다가 이 부채에 만약에 돈이 이 부채 쪽으로 그냥 쏠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막는 데 들어갔다. 그러면 경기 부양은 안 되고 돈은 그 안에서 머무는 걸 우리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그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살펴보면서 부양 정책을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니지 않았나, 이제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번에 금리 인하한 거 외에도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더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뭐 언제쯤 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얘기 나온 거는 뭐 전기차 소비 부양책 얘기는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부양하는 방식이 이제 뭐 금리 인하에도 있겠지만은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보조금을 이제 타먹기 위해서 그냥 거의 신용만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국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부터 중단한 이유도 네. 그것만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중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가 전기차 기업들이 한 400개가 넘게 있었고요. 지금 그게 구조조정이 돼서 70개가 한 7, 8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또 다시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위 중국인에서도 판매 2위 업체도 좀 보조금 중단되니까 생산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인가요? 비아디 말고 홍광민이 네. 만드는 그 회사 같은 경우가 비아디가 1위 업체고요. 네. 2위 업체도 지금 공장 생산이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진 상태고 망한 업체들의 전기차들은 수리를 못 해가지고 수리해달라고 인민들이 막 항의하고 이런 소송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실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가짜 매출이 좀 발생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가짜 매출. 네, 가짜 매출을 통해서 보조금을 타먹고 그리고 나서 그 차는 이제 몰래 폐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외신 외국인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게 밝혀졌고요. 그게 이제 드론으로 다 찍히고 수많은 차들이 뭐 수천 대의 차들이 폐기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몰래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전기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 매출도 좀 제대로 좀 통계도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뭔가 지금 보조금으로 인한 어떤 부양책들은 좀 백약에 무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인가도 이제 채권을 또 발행하는 그런 부양책을 썼는데 사실 이게 쓰면 안 되는 부양책인데 지금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써도 그럼 리오프닝이라든가 경기 회복이 워낙 늦다 보니까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 그게. 그래서 점점점 안 되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하지만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보다도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현지 매체에서 보면은 전기차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맥락하고 좀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실제로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뭐 내놓는다 한다면은 뭐 시장에 어떤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도 분명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정부가 돈을 푸는 거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받아서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도 여기서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뭐 중국 쪽에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이슈는 될 수 있겠죠.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굳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통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국내에서는 이제 IT 쪽에서는 MLCC 업체들이 좀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MLCC. 네, 오늘 이제 부양책을 이제 금리 PPP 인하에서도 중국에서 움직였던 섹터가 이제 모바일 게임, MLCC, AI, 조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국내 시장도 이런 조선이라든가 AI 관련 종목들, 모바일 게임 쪽 그리고 MLCC 관련 종목들도 일본은 좀 반등이 나온 걸로 봐서는 비슷하게 좀 움직여서 저는 MLCC 쪽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사님도 아이디어가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나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라고 하면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는 애국 소비,
애국 소비라는 얘기가 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중국의 지금 중장년층을 지금 이제 직접으로 해서 그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애국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것이 지금 제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중국에 이제 신발을 운동화요. 운동업체에서 25만 원짜리 신발을 파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게 나이키를 제치고 1위가 됐다고 합니다. 나이키보다 훨씬 비싸죠. 이렇게 애국 소비의 열풍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난달에는 이제 가전 하향에 이제 보조금 주는 정책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자동차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들은 이제 소비 인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던 간에 그렇다 치고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게 좀 수혜를 입을까 요걸 우리가 신경 쓰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의류업체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우리 걸 선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제품의 질이 과거보다는 많이 따라왔다는 점. 물론 고가의 제품들이나 아주 고사양의 화장품만이 아니더라도 고사양의 제품들은 우리나라 퀄리티가 훨씬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따라온 부분의 제품에서 가격이 낮고 또 자국의 제품이라는 애국 소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300개 기업의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로 중국의 애국 소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는 것을 체감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물어봤더니 32.8%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제조업 부양을 했을 때 우리의 내수 중간재가 엄청나게 좋았던 적이 있었고 또 내수 부양 정책을 썼던 2015년도에는 화장품 건자재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게 엄청나게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바라보기에는 중국의 제품 자체도 퀄리티가 많이 또 올라갈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의 환경이 애국 소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치를 뺀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 와서 그만큼 이들이 소비를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제품을 그만큼 가져가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도 좋아졌고 애국 소비 열풍도 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저희 이제 경주마 진행하는 도중에 시진핑하고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토니 블링컨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가 아주 호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좀 갈등 관리를 좀 잘해보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윤 이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참 입장 곤란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을 이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국의 저가 제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자체도 지금 내수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중국도 수출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가 좀 필요하게 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화해 모드로 갑니다만 그 이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대화들이 오고 합니다만 산업 관련돼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충돌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산업 관련된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무조건 화해 모드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정치와 산업이 또 같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될지에 대한 오히려 좀 더 숙제를 좀 더 안는 느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인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상황은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했을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나서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뭐 어떤 방향으로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좀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던 게 뭐냐면 중동입니다. 중동이 자꾸 중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1대1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동에 자꾸 손을 잡고 있고 사우디가 중국하고 계속 친해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의 이 삼각편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가 계속해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우디 보고
이스라엘하고 이런 교섭해라. 그렇죠.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거기도 하고 또 화해 있고.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계속 있죠.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중동 지역만 패권을 가지고 그러면 이쪽만 계속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외교적인 이 단계에서 중국하고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말로만 실제로는 어떤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죠. 어떻든 말로만이라도 화해 제출을 지금 취하면서 이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외교적인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그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중국 경제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좀 전에 뭐 지금 LPR 금리 인하하고 가전 하향하고 자동차 하향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좋아지지 않고 있고 중국 국민들은 좀 뭐랄까 잘 안 될 거다 이런 비관론이 많아진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중국 역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실무는 해보자 이렇게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뭐 미중 관계가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지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갈등이 더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런 국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고민이 돼요. 그 기사 타이틀이 뭐 미중 뭐 극적 반전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를 어떻게 미중 간의 화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좀 일단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네. 서로 발언들을 보면은 이제 35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뭐 통역하고 하면 실제 발언 10분 안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이제 뭐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하고 우리 그 이제 기술적인 제재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은 이제 군사 간의 군사적 충돌 방지 가드레일을 좀 마련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거절했거든요. 네. 군사 간의 소통 한라인 개설하자고 하니까 중국이 거절한 게 사실상 서로 얘기가 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냥 한 만났다는 정도로만 의의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가 외교 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한 정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응하겠다 하는 정도 수준이지 뭐 진전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만났다 정도로만 의식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갑자기 미중 간이 갑자기 극적으로 친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미국이든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미국 쪽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낙동강 오래 될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전혀 그거랑은 좀 너무 많이 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나긴 했지만은 아직은 그냥 시작 단계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하게는 안 되더라도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로 어떻든 간에 표면적으로 싸우지 않는 관계만 돼도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걸 바라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 양쪽으로 지금 여기 지금 내용에 양국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화해 제출을 취하면은 미국 형님 화해 제출을 좀 취했으니 우리도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하던 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운신의 폭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아까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의류 이런 걸 좀 조심하자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긴 했는데 사실 가장 수혜는 반도체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고 미국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꼼짝달싹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서로 조금 화해 제출을 취하면은 그럼 원래 우리 하던 건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추출 통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양까지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겠냐라는 범위를 지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범위를 지정하는 데 있어 조금 좋아졌는데 우리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것보다 조금 러프하게 조금 더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화해 무드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중국 이슈와 관련이 있는 건지 오늘 이 해운조선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윤 이사님. 사실 이제 해운주가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과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운주 많이 안 들고 계세요? 제 주변에 해운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근데 일단 오늘 좀 움직였던 건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이제 수주가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 해운 이렇게 좀 움직였던 건 약간 중국에 대한 고리가 있는 제가 볼 땐 섹터들이 좀 움직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떤 모멘텀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중국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컸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좀 제가 볼 때 트렌드가 좀 지속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잠깐 쉬면서 또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또 섹터 간의 선순환이 도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슈를 좀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이슈가 좀 계속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좀 연속성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해운주나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하루 반짝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트렌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HMM 이런 거 젊은 분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고객들은 HMM 한 주도 저는 없어요. 예, 아무튼 요 그 뭐 물동량이 최근에 좀 늘었다는 이슈는 뭐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워낙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뭐 석탄 이런 거 발전용 석탄 많이 좀 들여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수송량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근데 뭐 폭염 때문에 뭐 석탄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에어컨 네. 그만큼 가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좀 물동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네. 기대감도 있고 오늘 그 해운주 쪽에서 올라간 거 종목이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제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작년에 거의 3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남물 곡물 수출 시기가 도래하면서 벌구성 운임이 회복되면서 요게 모멘텀을 좀 작용하고는 기업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해운 그러니까 이거 철강 업체들하고 지금 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페노션도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비대기 값 올라가면서 좀 반등인데 근데 해운주 자체가 워낙 지금 소외주입니다. 거래량도 적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데 오늘 올라간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같이 가는 강세장으로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강세장의 특징은 이제 주도주가 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네. 해운이랑 조선은 좀 달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지금 그 대표적인 지금 턴어라운드 섹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신조선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수주는 올해는 당장 아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흑자 전환이 내년에 굉장히 크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MSCI 편입 이슈가 있어서 별도로 좀 올라가는 건 있지만은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단순히 그냥 그 어제 순환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 모멘텀과 수주 모멘텀으로 가는 뭐 지금 그래서 뭐 4년째 이어지는 뭐 그 조선업 빅사이클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도 한 번씩 대요. 이번엔 진짜 할수 있는. 방송국에 제 웃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진짜 일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막 터졌는데. 네. 왜냐하면 이 빅사이클 얘기 계속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5년에서 2년, 짧게는 2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여튼 연간으로는 모르겠지만 분기로 흑자 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우리 반도체 2차 전지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조선주가 저점 대비 80% 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0%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이 주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무시 못할 업종이고 그리고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올라오는 경기 사이클, 경기 민감주 중에서 기계 종목도 좀 올라오고 중장비도 올라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밑에서부터 80% 올랐지만 주봉이랑 월봉을 보면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아마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뭐 진짜 빅사이클 이런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흑자가 난다면 소위 실적으로 원래 조선주는 그 수주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네.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주가 움직임은 제2차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지 않을까 네. 기대감이 있었을 때문에 웃었던 거고요. 네. 반대론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선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 좀 따라붙기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HD의 한국 조선해양이 오늘부터 이제 단기 관리 좀 들어갔기 네, 예.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선업 중에서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그 HD 현대중공업 정도 예. 이 정도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윤 이사님도 동의하시는 바예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를 좀 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대형주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 뭐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선주를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수주 자체를 했을 때 뭐 배 하나 만드는데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네. 오히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사이클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뭐 HST 엔진이라든지 한국화분 같은 우리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분명히 좀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선 섹터를 저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게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는 쉴 때 좀 확실히 쉬고 올라갈 때 확실히 올라간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한번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사님, 저는 이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지금 모든 전문가분들이 해운하고 조선을 좀 따로 보고 판단을 하시자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운하고 조선은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조선 수주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 사이클상에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면 같이 가겠죠. 네. 근데 지금은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운은 아직까지 그러한 사이클의 상승 사이클에 가지 못한 거고요. 네. 근데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 수주 사이클로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먼저 수주를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먼저 미래의 것을 먼저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이클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자, 앞서 미 장관이 지금 4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그럼에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우회 진출, 요거는 미 의회가 좀 허용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허용할 리가 없죠. IA법 취지 자체가 중국을 그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지난주에 뭐 고시원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2022년 그 10월달에 이제 그 해당 그 주에서 그 업체 투자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중국 관련 기업으로는 인식되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와서 이제 거기 그 회사 정관의 뭐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라든가 여러 지분들의 이슈가 되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이 심했던 사안이고요. 네. 이게 이제 최후에는 뭐 그 대통령 승인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CATL과 뭐 포드 간의 그런 이슈도 이게 사실 합작이라고 얘기하면 합작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합작이라는 거는 지분이 뭐 50대 50,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합작인 건데, 네. 포드가 지분 100%이고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하고 기술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드 공장입니다. 그 CATL 공장이 아니라 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CATL이 그냥 기술 수출한 거고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받은 수준인 거지, CATL이 미국에 진출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포드 입장에서는 기술 준다고 하니까 그냥 대환영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상황이고, 이거 해야 되나 마냐. 그리고 미국도 그거를 의원이 이제 포드에 분명히 중국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뭐 그것까지도 제재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이제 미중 그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국 특위라고 하는데, 여기 소속 의원 4명이 GM과 포드 CEO를 만나서 중국 배터리 배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래법안에 보면은 그 특정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그 우려 집단을 지정할 수 있는 또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한 나라가 아니라 특정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기업을 딱 타겟팅해가지고 제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뭐 그 어떤 중국 업체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슈는 크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고션이라는 기업은 그 양극재 기업이 아니라 배터리 기업이고, 기껏 해봤자 그 4단계를 통해서 2031년에 15기가와트시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는 건데, LG 엔솔이 미국에 한 300기가와트시 세웁니다. 거의 뭐 거기에다가 그 LFP 배터리 만들고 중국에서도 5위권 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 역량 자체가 낮습니다. 전혀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국내 배터리가 미국 시장 100% 점유하는 게 아니라 한 70에서 80% 정도, 거기엔 추가적으로 파나소닉도 좀 들어갈 것이고, 일본 우회에서 중국 기업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그 미국의 그 IRA 법안에 대한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명확히 보고, 여기에서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월등 높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명확하고요. 사실 작년에 그 미국의 그 전기차 침투율이 5.8%이고 2032년도 67%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를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11배 정도 성장인데 지금 5.8% 안에 대부분 테슬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그 차량의 배터리는 지금 파나소닉이랑 CATL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가 안 들어가요. 미국 시장에는 CATL과 파나소닉이 들어가고 유럽 시장에 국내께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점유율은 30% 이하로 보게 되면은 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침투율은 1.5% 수준이고요. 네. 국내 배터리 3사가 그 공장을 완공을 다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한 69%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67%에 69 곱하면 대략 한 45에서 46%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그 전기차 시장이 11배 성장할 때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은 25배에서 26배 성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장 할 수 있는 산업이 흔치 않고 이게 앞으로도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산업과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전기차 투자 국내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 투자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우회 진출은 너무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건가요, 기사님? 뭐 논란이 좀 있지만요. 지금 중국의 배터리 쪽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은 LFP나 아니면 ESS에 들어갈 저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양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삼원계나 아니면 자동차용의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침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든 미국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을 또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뻐서 니네만 들어와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역할을 분명히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당장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니다. 향후에 어떤 침투 부분이 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해 나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차지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NFP 배터리랑 ESS 이쪽에 뭐 중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이 부분을 똑같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승산이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LFP는 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좀 CATL이 워낙 제가 볼 때는 가격도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규모 경제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상용화 단계는 좀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CATL을 어떻게 이기냐가 상당히 중요할 부분이라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강력한 무기를 갖고 미국에든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는 거고 뭐 테슬라 자체도 그러한 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건데 좀 이런 부분이 버퍼가 된다면 미국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분명히 LFP나 좀 ESS 쪽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제품 자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CATL이 워낙 전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아니면 뭐 저가형 모델이 이제 뭐 미국 외에서 좀 많이 붙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는 초반엔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LFP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셀 3사에 제가 볼 때는 주력 무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ES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좀 에너지 전환창 쪽에 좀 더 좀 제가 볼 때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희는 뭐 3원계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기술 개발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잘못된 정보만 좀 정정을 하고 가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CATL은 LFP 배터리가 주력이 아니고요, NCM입니다. 그러니까 NCM을 주력으로 하는 그 배터리 기업이고요. LFP는 주로 이제 그 BRD, 그러니까 블레이드 배터리로 그 LFP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CATL은 LFP 배터리를 주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M이 주력이라는 걸 종종 말씀드리겠고요. 그 CATL 자체가 NCM 배터리를 그 LG 화학의 기술을 인력을 훔쳐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그 유럽에 진출을 못합니다. 이게 특허 문제가 걸려 있고 LG 화학이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진출 못하기 때문에 이제 LFP 배터리라도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그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가 유럽에 이제 뭐 배터리 공장을 뭐 200개가 짓겠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은 선수주 후 중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주 없이 그냥 짓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를 잡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냥 그 중국의 특유의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도 그냥 그 PPT 한 장에 사양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 중계 특유의 허풍이 들어간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들이 경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삼원계랑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봤자 지금 경쟁이 없다고 판단해서 삼원계 쪽에 집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포드가 지금 계속 LFP 배터리 요구를 해서 SK온이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굉장히 지금 고기 맛집이 있는데 그 집에 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이제 삼겹살 집이라고 보면은 맛있는 삼겹살을 팔고 있는데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김치말이 국수 이거 하면 좋겠다 하고 계속 때를 쓴 거죠. 그냥 그 마지못해서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훨씬 더 좋은 품질의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지금 LG 엔솔도 지금 ESS형 가정용 그 LFP 배터리를 지금 선보였죠. 그리고 만들어 놓고 SK온도 파우치 형태로 더 얇고 겨울에서도 온도가 떨어져도 네.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덜 떨어지는 그런 LFP 배터리를 만들어내서 이미 상용화가 된 상태고요. 기술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국내가 당연히 월등히 네, 앞서갈 거라고 생각이 원래도 드는데. 잘하는 네. 배터리 더 잘 만드니까 더 잘 만든 예, 거고. 근데 윤 이사님의 말씀은 아마 네. 가격 경쟁력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가형으로 나오는 배터리가 LFP다 보니까. 근데 저가형이라 해도 지금 그 NCMA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게 되면은 NCM 그 삼원계 배터리가 더 쌉니다. 밀도당 가격은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중국 업체들이 홍보에 의해서 자꾸 뭐 LFP 배터리 불이 안 나고 가격 싸다가 하지만은 실제로 울트라 하이니켈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지금 그 밀도당 가격은 더 국내 삼원계가 더 싸고요. 네. 그리고 불이 나는 부분도 지금 작년에 한 해 그 블레이드 배터리가 40건의 화재가 났고요. 그게 언론상에만 알려진 것만 그렇고 숨겨진 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코나 EV가 14건의 화재 때문에 2조 원을 현대차가 물어준 것처럼 그 BYD 같은 경우에가 만약 국내라든가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벌써 망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게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언론에 노출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되게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개인의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에 간 윤 대통령 소식 짧게 좀 들어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오늘 진행이 되는데 논의 내용을 보니까 외교 안보 협력 이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우주 첨단 미래산업 공조 확대를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산주 오늘 움직인 거 요것과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늘 뭐 방산주는 윤 대통령의 뭐 순방도 있지만요. 네. 사실 우주항공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주항공.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이건 네. 이제 버진 갤럭틱이 이번 달 말에 민간 항공 우주 여행한다, 실시한다. 이걸 보면서 버진 갤럭틱이 지난주에 급등했었거든요. 네. 이 영향을 같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방산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방산주만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 순방 때문에 원전도 같이 움직였고요. 원전주. 예. 그리고 뭐 재건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전부 다들 이슈이긴 합니다. 그동안에 눌려있던 원전, 눌려있던 방산주 이런 것도 눌려있긴 이제 그런 것들이 한때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될 때마다 이제 급등했다가 또 조정 보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실제로 수익이 따라주면서 움직이는 것들 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막 테마가 막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어요. 시장이 대세 상승하거나 대세 하락할 때 이러지 않거든요. 네. 시장이 어떤 박스권으로 이렇게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테마가 강하게 일어나거나 막 섹터별로 막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딱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같이 있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섹터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이 못 가더라도 계속 종목을 있겠구나, 테마는 있겠구나. 네. 아까 그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보면은 미국을 지금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잖아요. 상위 7개 종목이 S&P 500의 전체를 다 끌어올렸다. 네. 사실 그거 빼면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시장이 하락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자고로 시장이 저쪽으로부터 올라갈 때 대세하는 주도주는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조정을 보일 때 주도주 빠지면서 같이 빠지면 그 시장은 좀 약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 조정을 보일 때 다른 섹터도가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작년에 약세 시장을 굉장히 많이 봐서 그러는데
시장의 그 퀄리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순환하면서 테마가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은 방산주였는데 제가 장황하게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순환하는 관점에서 방산주를 보자.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꿈이 있는 주식이 크게 오른다라고 하죠. 이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서 다음에 무엇을 투자하나 고민하신다면 꼭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